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중공 특무비사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끝, 점점점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중공 특무 기간 내에 이런 파벌 다툼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얘기는 국민당 특무 기간이 왜 말아먹었는지, 국공내전이 왜 중공군의 승리로 끝났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와, 어떻게 특무기간이 이 모양일 수가 있지?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꽤 흥미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발연기는 따로 없고 대부분 이제 설명문이기 때문에 좀 더 들으실만 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쓰는 제목들은 거의 다 이 원래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제목들을 그대로 이제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제 극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해의 구프랑스족의 선종로 237호는 그리 적지도 좁지도 않은 아주 아담한 문화주택이었다. 이 건물들 역시 국민당의 어떤 관리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화동 중앙특무기관의 주요 부문인 정보공작위원회가 점령하고 있었다. 정보위원회는 진일민, 구양, 마복화, 장활, 진위재, 장명조, 정정 등 약 20여 명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내가 정보위원회로 와서 말석에 앉았을 때는 1950년 봄이었다. 살을 애는 듯 차고 매섭던 sak풍은 어느 사이에 훈훈한 봄바람으로 바뀌어지고 복개삼로와 하비로의 프랑스 오동나무 가로수 가지에는 파릇파릇 연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벌써 북경을 떠난 지도 이미 반년이 지난 그동안 자청으로부터 간단없이 편지가 왔다. 하루는 북경으로 전근되어 오기를 희망하는 사연뿐이더니 얼마 전의 편지에는 강남 생각도 연연하여 있을 수 없으니 만일 빨리 북경으로 전근될 가망이 없으면 1950년 봄 제비꽃 필 무렵에 반드시 나를 찾아서 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거 원래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뺏겨 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애초에 원래 책에서부터 오타가 졌나 봐요. 참으로 우리들의 사랑과 정은 두터워서 버들꽃 피는 봄 풍경을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났다. 그러나 우리들은 공산주의적인 혁명 열정으로 꽃다운 청춘을 이런 살풍경한 환경 가운데 모든 즐거움을 잊고 불살라버린 것이다. 내가 선종로 237호로 이동해가서 정보위원인 호정파와 가까이 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기롭고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하였다. 그 전에 호정파의 얼굴 표정은 우연히 서로 마주치면 언제나 싱글싱글 웃거나 미소를 띄었는데 그 후에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깊은 수심과 우울을 감추기 위한 헛웃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표면상으로는 마치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실은 그의 오장육부 가운데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 더욱이 그와 나 사이에는 어딘지 모르게 호라비가 과부 사정을 아는 것 같은 공통점이 있었으므로 더욱 의기투합이 되기가 쉬웠던 것이다. 그는 이미 지천명의 춘추가 되었었다. 소련의 대혁명 시대에 그는 벌써 하나의 불덩어리 같은 열성적인 공산당원이었다. 그러나 1927년 숙당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그는 국민당 중통국 섭수봉 과장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누구든지 이론이나 입으로 혁명을 논하기는 쉬우나 정말로 생사의 관도에 당면하여 자기의 주관적인 이상대로 행하는 것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는 단죄의 최후 관도에서 자수를 하여 생을 구하였던 까닭으로 자연히 공산당도 그를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인류의 일반적인 심리상으로 볼 때 그가 당을 버렸기 때문에 당도 그를 제명해버리고 말았으면 그만이지 또 무슨 이유로 다시 공산당과 인연을 맺느냐는 말이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면 국민당의 어이없는 과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당의 기관 관료들은 개인의 태도나 한 기관의 전통을 보더라도 공산당으로부터 사상 전환을 한 사람은 어쨌든 모조리 포로와 같이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제 아무리 8, 9년, 10년을 목숨을 던지고 싸우고 일을 해주더라도 절대로 전향자의 몸뚱이에서 포로라는 글자는 씻어지질 않았다. 아무리 우수한 공작 능력이 있더라도 국민당의 각급 당국에서는 손쉽게 어떤 큰 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불문곡직하고 절대로 국민당의 적개 간부같이 신임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당 특무기관 내에 끊임없이 치열한 종파 싸움 때문에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어느 귀신이 채어갔는지도 모르게 없어지므로 자연히 용사가 무기를 내두를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그 위에 국민당 내부의 극심한 부패와 무능은 정치적인 앞길이 암흑과 절망 속에 쌓여있어 긴 한숨을 쉬고 장탄식을 하게 해서 차라리 본가로 돌아가서 눈총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다 썩어빠진 남의 집에서 천덕꾸러기 노릇은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길을 다시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몸이 국민당의 특무기관 내에 있는지라 만약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는다면 생사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앞에 말한 바와 같은 원인으로 다시 공산당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중공이 아직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제법 표면상으로 당의 규율이 철통과 같이 가능했으나 역시 이용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이용 가치나 당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도 전면적인 승리 이후 당의 이용주의 원칙이나 태도를 일변하여 이용할 때는 사람을 실컷 이용하고 나서 더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저승길로 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겨우 생명을 붙여두더라도 때마다 곳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어 배길 수 없을 만큼 구박과 학대가 극심하였으므로 나중에는 그들로 하여금 고비 원주를 꿈꾸게 하였다. 호정파는 국민당 중통국에서 10여 년간이나 공작에 종사한 뒤에 겨우 중국 공산당과 다시 관계를 맺었으며 강남에 해방되었을 때는 그는 이미 중공의 공작에 종사한 지도 10여 년이 넘었던 것이었다. 비록 그는 일찍부터 중공의 이용을 당하여 왔으며 아직 저승길에 안 가게 되어 있을지라도 얼굴을 뒤덮고 있는 침울한 표정을 볼 때 포로와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어느 날 나는 그와 만난 기회를 이용해서 넌지시 그의 속마음을 떠보느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보았다. 선배 동무, 만일 내가 당신 같은 연배에다 문화공작에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하면 나는 여하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오늘에 와서는 창작에다 전심전력을 기울여 자기를 표현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것이오. 글쎄요. 그는 그 이상 별말이 없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펴면서 무형전선이라는 타이틀로서 정보성의 문예 작품을 만들면 우리들 정치 보위 간부 교육에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천만 뜻밖에도 그는 나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였는데 그의 말을 듣고 나도 비로소 그에게 자신의 공작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일면으로는 나의 처지에 대해서 깊이 동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무리 또다시 요청하더라도 상부에서는 나의 공작 방향의 변경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상부의 고집도 정말 좀 곤란해요. 아무래도 호주임 위원께서 제 일을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나의 사정을 상부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반영을 시켜서 내 소질을 살리고 흥취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요 운은처럼 말이요. 공장 속으로 들어가서 노동자들의 실생활과 투쟁 사실을 테마로 한 작품을 쓰던가 또는 농촌으로 가서 토지개혁대회에 참가해서 흙냄새 나는 참된 농민의 생활과 그네들의 투쟁 실정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 정보위원회의 일은 나의 성격이나 취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당에 공헌한 바도 없고 또 깨끗한 역사를 가진 동지들에게 비웃음만 받게 될 것이니 원참. 그래도 호주임 위원께서 저를 도와주셔야겠어요. 그건 나로선 도울 수도 없고 또 되지도 않을 일이오. 나는 정보위원회의 정규 업무 외에는 일체 아무 일이나 발언거리 없다오. 당신은 보았을 거다니요. 해방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나는 내 애인의 직업 문제 하나 변변히 해결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더 이상 말 안 해도 동무께서는 짐작이 가지 않겠소? 그러나 양 부장이 노 해방구로부터 데리고 온 동지들, 석광동무의 애인 같은 사람은 당에서 상해구 철도국 전원으로 무리하게 틀어박아서 극히 우대를 받고 있지 않소. 장호의 애인도 당 조직에서 중국은행에 압력을 가하여 틀어박았고 유연여의 애인도 역시 조직에서 화사포공사에 틀어박아 놓지 않았소. 동무, 이 같은 신뢰는 수없이 많소. 그대들은 남자는 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봉급을 받고 또 여편에는 그렇게 후한 대우를 받으니 생활이 매우 윤택하지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고통이지요. 그래도 당신은 행복해요. 동무의 A는 북경에서 예술공작에 참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역시 동무께서 부인에게 좀 더 잘 운동을 해서 당신의 공작 방향을 변경해 받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양 부장에게 직접 부탁하는 것이 더욱 효력이 있을 거요. 참, 선배동무. 양 부장의 최근 나에게 대한 인상이나 비평은 어떤지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왕년과 전곤 동무가 나의 당적 복귀 문제를 건의했다가 그대로 퇴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좀 더 충성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지 어느 때가 되면 될런지 알 수 없군요. 하지만 내 애인은 북경에서 당적이 복구되었어요.
꿈과 같이 아득한 일이죠. 여보, 동무, 우리들이 저 기러기 때 같으면 얼마나 자유롭소. 진동무, 결코 당신 얘기가 아니오. 나는 당의 공작 관계를 회복한 지가 이미 10여 년이나 됐는데 현재까지 겨우 공작 지휘가 정보위원회의 주임위원밖에 안 되었으며 당의 소조나 당의 지부회의 같은 데도 나는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오. 아마 나 같은 것에게 당적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원한 꿈일걸요? 그러면 곽현민은 어째서 그렇게 당적의 회복이 빨랐나요? 용정인 같은 자식은 국민당 특무기관에 체포돼서 수많은 동지들을 팔아먹고도 공작관계가 회복된 지 2달도 안 되어 당적도 복구되었으니 정말 이 같은 불성문법이야말로 정말로 좀. 동무, 그들은 객관적인 조건이 같이 않단 말이오. 그는 냉소하였다. 따라서 나도 할 수 없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내막을 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것은 모두 그의 심정을 떠보기 위한 수작이었던 것이다. 곽은 양부장의 신복이고 용은 그의 가방들기로서 키가 작은 자였다. 호정파는 항상 침울하고 고독했다. 그는 가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문을 열고 나가 부 내의 여러가지 공작 회의에 참가하였다가 돌아올 때 얼굴을 찌푸리고 울상을 하고서 돌아온 때가 많았다. 그는 신상의 조그만 오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범의 적개 간부들, 예를 들어 말하면 1실 주임인 석광, 2실 주임인 전곤 같은 자들로부터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인 배척을 당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지위가 낮은 2실의 비서이며 정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유연어 같은 자까지 가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배격하는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질시와 배척은 양범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파주의 정신으로 책동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한편 청백을 자부하는 흉악무도한 적개 종파분자들이 누나를 부라리고 떡떡거리면서 마구 사람을 몰아치면 불청백한 사람들도 자연 암암리에 뭉치기 시작해서 직접 간접 직선 곡선 노골과 암시로 여러가지의 공방전이 유형무형으로 벌어졌다. 그 때문에 정보위원회 내에 있어서의 종파주의 분쟁은 하루도 끊을 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원인은 정위 내에 정위 20여 명 가운데서 약 5분지 2는 모두 신상 역사가 청백하지 못한 자들이었으며 그중 5분지 1은 이와 양 등이 노해방구로부터 데리고 온 자들로서 직속 부하들이라고는 뽐내지만 지하 공작이나 적과 투쟁을 한번 해보지 못한 자수자들 주제에 청백하고 때묻지 않았다고들 자랑하고 있었다. 나머지 5분지 2는 비적계의 신복들로서 그네들은 자기 역사상에 별로 큰 과오나 오점은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네들 가운데는 불청백파 분자들에게 은근히 동정하는 자들도 적잖았던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주임위원 자체가 불청백파의 괴수니까 자연히 동정이 귀로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대부분은 적개파 분자들에게 교원 영색한 태도로서 자기의 조직 내에 있어서의 직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비위를 맞추고 알랑방귀를 끼면서 돌아다니는 자들이 또한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각계각층의 출신이요 두파 세파로 나누어져 있는 오합지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정보위원회이니 어찌 잠시라도 대소의 분쟁이 끊을 날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공작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정위 내에 불청백파의 간부들이 없으면 공작면에 진전이 있을 수 없고 정위는 휴업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원래가 노공산당원으로서 지하공작을 하다가 국민당 특무기관에 붙잡혀서 강제로 자수당한 자들로서 국민당의 특무기관에서 공작을 하던 자들인 때문이다. 그들은 호정파와 같이 그 위에 비밀희 중공과 조직관계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중공작을 하던 자들인 것이다. 이네들은 대부분이 군통국이나 중통국 혹은 단통, 즉 삼민주의 청년단 특무공작계통, 청년복무총대였던 장경국의 특무계통, 육군사관 특무공작계통, 헌병특고파 같은 기관 내에서 짧게는 3년, 5년 또는 8년, 10년, 길게는 20년까지도 이런 기관 내에 잠복해 있으면서 오랜 동안 공산당을 위하여 이중첩자 노릇을 하면서 양면 공작을 해온 자들이다. 이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중공정권의 명령을 받고 공개적으로 중공특무기관에서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당 계통의 특무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당의 내막이나 국민당 계통의 특무공작분자들의 실정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 항상 거기에 붙잡혀오는 자들이 모두 다 어느 정보위원회가 옛날에 같이 공작하던 동지 아니면 친구 또는 상관, 부하, 친척과 친구들이었다. 그래서 만일 범인이나 혐의자들이 서투른 거짓말만 하다가 한 번만 그 정보위원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면 밑바닥을 죄다 드러내놓았다.
제 아무리 입장이 튼튼하였던 특무분자들도 솔직하게 자백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범인보다도 조사하는 정보위원이 그 범인의 내막을 더욱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백을 안 할 때는 이미 조사되어 있는 기본 자료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실증을 제시하며 추궁하기 때문에 별 수가 없었다. 그 둘째는 원래가 순수한 국민당 특무였거나 또는 왕정위 정권의 특무였던 자들로서 그 후에 중공 특무기관으로 흡수당한 자들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면상으로는 국민당 특무로서 엄연히 활동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중공 특무기관의 간첩이었던 자들로 이런 자들의 작용도 전자와 매일반인 것이다. 즉 이 두 종류의 인간들이란 모두 전력이 깨끗하지 못하고 투명치 않았다. 그러나 공장면에 있어서는 그네들의 활동성과 공로는 가장 컸으며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정위 내에 있어서 사람의 머릿수도 5분지 2 이상이니 그네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으며 또 사실 공작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 밖에 또 한 유파가 있는데 그네들은 근본이 순수한 중공 특무기관의 간부로 밀파되어 국민당의 특무기관에 사명을 띠고 잠복했던 자들로 이런 자들은 신상 역사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공작상의 공로도 크고 이네들의 당에 대한 공헌은 전자 두 유파에 비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부는 양성하기도 매우 어려웠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인재도 그리 많지가 않아서 정위 내에는 이런 유파의 간부는 몇 명 안 되었다. 그런데 정위 내에서 큰 권력은 공작상 아무런 공헌도 없는 노해방직으로부터 양부장의 꽁무니로 따라온 횡포와 밥통 같은 적개 간부 놈들의 수중에 떨어져 있었다. 이 자들은 전자 두 유파의 간부들의 등을 밟고 올라서 있는 자들로서 이놈들은 시도 안 먹히는 호통과 잔소리만 내까리면서 좌충우돌 그야말로 자기네의 권력을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좌우상하로 마구 휘두르며 공로가 있으면 그네들 것이고 과오가 있으면 남의 것으로 돌려 영광은 혼자 독차지하려는 자들이었다. 정보위원회 내에 5개 조가 있는데 그 5조의 조장은 전부 그놈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네들은 당 지부와 당 소조회에서는 여교사가 불청백한 관계로 참가할 자격을 가진 자가 몇 명도 되지 않았다. 만일 당적을 복구해 받지 못하고 겨우 공작관계만 회복되었을 때는 당관계회의에서는 여하한 회의를 막론하고 절대로 참석할 수 없었다. 어떤 회의를 막론하고 당의 회의는 대외적으로는 비밀이었다. 정보위원회의 당 지부와 당 소조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비판하며 비밀리에 당 상부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의사를 반영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네들은 자연히 정위의 일체 업무에 관여 조종 감독할 수 있었으며 당원이 아닌 호 주임위원을 속박하고 감시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하여금 조금도 당과 당의 정책 및 임무에 위반하거나 거기에서 이탈할 수가 없이 마치 인형같이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었다. 오늘 되게 뭔가 굵직한 얘기가 나왔죠? 일단 뭐 좀 처음부터 보시면은 조계라는 것은 옛날에 소구 열강이 중국을 이제 막 분할을 할 때 그 열강들이 여기는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는 땅이야라고 끌어놓던 그런 나와바리를 말하는 겁니다. 조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중국 땅이지만 프랑스의 주권에 행사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이게 원래 책 자체가 약간 좀 옛날 책이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어요, 책에. 그래서 약간 이게 문장이 왜 이렇지 싶은 것들은 그냥 좀 너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저도 필사한 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 이 호정파라는 정보위원회 주임 위원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련이 러시아 혁명이 있었을 때 벌써 공산당원이었으면 완전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엄청 최고참 원로 당원이거든요. 근데 1927년 이 숙당회 회오리 바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1927년에 있었던 4.12 상하이 쿠데타라는 사건입니다. 원래 국민당 내에 이제 그 좌파 세력이 이탈해서 중국 공산당을 이제 결정하거든요. 이때만 해도 장개석도 국민당의 1인자가 아니라 그냥 한 군사 부문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던 장개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국민당 우파를 먼저 장악하고 국민당 좌파를 축출하는 대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1927년에 4.12 4월 12월에 있었던 1927년 4월 27일에 있었던 상하이 쿠데타입니다. 그때도 상해였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때 정말 국민당 좌파에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그리고 중국 공산당 주요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목숨을 잃기도 했고 끌려가서 이제 강제로 이제 공산당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어 다시는 안 하겠어 이렇게 실명처럼 전향서 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1927년 4.12 쿠데타는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뼈가 아프고 정말 피가 마르는 흑역사입니다. 호정파가 바로 이제 이때 이제 저희 거의 중국 공산당의 원로 멤버였다가 요때 이제 국민당 중통국에 체포된 겁니다. 이 사건 때. 그러니까 끌려가갖고 이제 주리를 틀리는 판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뭐 아무리 의지가 굳어도 몸이 딴소리 하는데. 그래서 공산당을 탈당하고 국민당 특무기관에 이제 등용이 됐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국민당이 병신질한 거야. 공산당으로부터 이제 전향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좀 공평하게 대해줬으면 되는데 완전 포로 취급이나 하면서 좀 약간 뭐랄까 2등 요원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국민당에 저장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던 거지. 그런데다가 안 그래도 국민당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그 공산당을 한 건데 막상 전향해서 돌아와 보니까 그 국민당의 부패하고 무능한 현실이 너무 뼈가 아픈 거예요. 이래서 다시 결국은 공산당으로 돌아간 겁니다. 음. 근데 이게 이용의 원칙이란 것은 유리하게 사용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용 가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라 소렌토로 하면서 돌아오라 했는데 이용만 해먹고 나중에는 이따위로 그냥 토사구팽했던 겁니다. 중공에서. 이 호장파가 1927년에 국민당 특무기관에 등용이 돼서 국민당 중통국에서 10년 동안이나 국민당 특무로 공작을 하다가 1937년에 다시 중국 공산당과 연계를 이어가서 1947년 그러니까 국공내전 1947년 48년 그때까지 한 10여 년 이상 또 중국 공산당의 이중 첩자로서 이렇게 그 공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쩌는 사람이에요. 쩌는 사람이야. 국민당 특무로 10년, 공산당 이중 첩자, 공산당 특무로 10년, 합쳐 앞뒤 20년을 특무로 있었던 엄청난 베테랑 요원인 겁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정말 포로 취급이나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더 대박인 게, 와, 그 중국 공산당 특무기관의 주임위원이라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 당원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원로 당원이 그때 탈당한 이후로 중공 특무가 됐는데도 그 당적이 복구가 안 된 겁니다. 이건 진짜 이 공산당 놈들이 한번 의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한다는 걸 보여주는 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보 업무 보는 것, 특무 업무 외에는 어떤 일에도 발언권이 없고 지휘권이 없습니다. 이게 애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애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기 부인을 뜻하는 것 같아요. 아내를 뜻하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의 직업 문제 하나도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명색이 중국 공산당 특무기관의 주임위원이라는 사람이 노해방구라는 거 옛날 공산당 해방구를 뜻하는 겁니다. 아 진짜 이 진한파도 그렇게 막 공을 세웠는데도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 복구가 안 된 거죠. 하지만 이 진한파의 아내인 자청은 북경에서 다시 당원으로 복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국민당 특무 경력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이게 공산당으로 복당을 안 시켜주나 봅니다. 진짜. 국민당 특무로 있다가 다시 공산당 특무로 등용 그러니까 복귀를 했는데도 그렇게 공작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어?
공산당 당원으로 복당도 안 돼. 직책도 이거 주임위원 정도밖에 안 돼. 엄청난 겁니다. 반면에 국민당 특무기관에 들어가가지고 통지들 다 팔아먹고 한 놈들도 이 양범 부장의 이런 직계다 신복이다 그러면 금방 다 당적이 복구되고 이지랄했다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진한파 특무의 어마어마한 공작 기술을 또 알 수 있어요. 다 알면서 이런 질문을 툭툭툭 던지면서 참 이 진한파가 진짜 특무짱이야 특무짱 진짜. 이게 가방 들기라는 말이 뭐냐면 가방을 들고 다니는 당번병 비서 이런 뜻입니다. 야, 그런데 이런 식의 뭔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내에서 굉장히 뭐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정위 내 정위라는 말 좀 웃긴 한데 정보위원회 내에 정보위원 이 뜻이에요. 둘 다 줄이면 똑같이 정위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냥 공산당 해방구에 조용히 있다가 온 놈들은 뭐 특무공작을 해본 적이 없잖아 이 새끼들은. 그냥 제일 병신들이고 얘는 제일 병신들인데 코너 권력은 제일 많아. 웃긴 겁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분쟁을 하면서도 특무 업무에 있어서는 일체 빈틈도 없이 통제를 하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이 통제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류는 원래가 고참 공산당원으로 공작을 하다가 국민당의 특무기관에 붙잡혀서 국민당 특무로 전향했던 사람들. 근데 보시면 군통국, 중통국, 단통, 장경국 계열 특무도 육군사관 특무, 헌병 특무 이런 데서 최대 20년까지 이중첩자지를 했다니까요.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왜 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특무기관에 이런 이중첩자들이 바글바글 했다니까. 환장합니다 환장. 그러니까 뭐 국민당 특무 관련된 일은 뭐 눈 감고도 아는 사람들이야. 붙잡혀오는 사람들도 다 한 달에 걸쳐 다 아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당 특무들이 자백을 안 하고 못 빼기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야, 두 번째는 원래 그냥 국민당 특무였는데 나중에 이제 슬슬 눈치 보다가 이제 중공 특무기관에 이제 포섭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랑 이제 그 외형적으로는 비슷한데 살짝 다른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래 공산당원이었다가 국민당 특무로 전향했다가 이제 다시 공산당과 이제 협조하는 사람들인데 두 번째는 원래 그냥 그 국민당 특무였는데 이제 공산당과 손잡게 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두 부류의 경우에는 능력은 제일 뛰어나지만 이제 국민당 특무 경력 때문에 제일 의심당하고 이제 좀 배척당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또 한 유파는 원래 중공 특무 공산당 특무인데 당으로부터 직접 밀령을 받고 밀파돼서 국민당 특무기관에 잠복한 위장 취업한 사람들. 제가 전편에서 그 왕대초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류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당연히. 근데도 이런 사람들도 그 양부장 따라온 똘마이들에 비하면 권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공 특무기관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국민당 특무기관 같으면은 이 정도 상황이면 업무가 안 돌아가요. 개판 납니다, 업무가. 근데 공산당 특무기관은 업무가 되는 거야. 왜? 아무리 이래저래 막 파벌이 쪼개져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진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막 배제시키고 배척해도 공산당의 통제력은 그 사람들을 꽉꽉 얽어매어서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 당적이 복구가 안 되고 공산당 특무로서의 그 직책만 회복돼 있는 경우는 특무 일만 뼈 빠지게 부려먹히고 정작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
진짜 무섭죠. 공산당의 이 통제 체제가. 진짜 이거 보시면은 진짜 국국 내전에서 국민당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보기관, 특무기관이 그렇게 찐따가 되는데 뭔 수로 이겨요. 정말. 다음 편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국국 내전 이후에 전후에 중공 특무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좀 더 디테일한 폭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중공 특무기관 내부의 그 정황을 말씀드린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특무들이 외부로 나가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여기에 대한 폭로입니다. 제11부 중공 특무 내외선 공작 방법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정돈도사였습니다.